일본 대기업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젠 한국 때문에 분해서 잠이 안 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하는 행동들 때문에 일본의 국부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일본에선 대기업에 다니는 부부를 파워커플이라고 하며 일본 사회에서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둘이 합쳐 연봉 1,000만 엔, 우리 돈 9,400만 원 수준이면 도쿄의 타워맨션 1억엔짜리를 대출을 받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파워커플들도 한국인들 앞에선 그저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마사코예요. 올해 42살이고요. 도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쭉 다녔죠. 첫 출근하던 날 회색 정장을 입고 신주쿠 본사 건물 앞에 서 있던 제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는 확신했죠. 아, 나는 여기서 정년까지 일하겠구나. 일본에서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건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안정된 삶과 사회적 신분까지 보장받는 거니까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저 자신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일본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3살 많은데 우리 둘을 일본에서는 파워커플이라고 부르죠. 둘 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합쳐서 연봉 1,000만 엔 정도 되니까요. 덕분에 결혼 초반에 도쿄의 타워맨션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시긴 했지만요. 그런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회식 자리에서 선배들이 농담처럼 한국에 가는 사람들이 옛날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진짜로 이직 서류를 준비하는 후배들도 보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일본 대기업을 나와서 해외, 그것도 한국으로 간다는 건 제 머릿속에선 거의 없던 이야기였거든요. 처음에는 설마 했죠. 그런데 점점 그 농담이 농담 같지가 않았습니다. 남편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팀 에이스가 삼성으로 갔어. 연봉이 거의 2배래. 뭐 요즘 1년에 한두 번씩은 들리는 이야기예요. 대수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 젊은 일본인들이 애초에 한국을 타겟팅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쯤 되니 이건 유행이라는 궤도에 올라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길래 안정된 자리를 놔두고 가는 걸까? 이렇게 의문이 생겼죠. 그래서 자료를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급여부터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본에서 경찰 간부는 한때 삼고, 즉 고학력, 고수입, 고신장의 상징이었죠. 키 크고 집안 괜찮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지원하던 직업이었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경찰 간부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의 경찰 간부와 비교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 일본 제도를 참고해서 똑같이 경찰 간부 제도를 만들었는데 현재 급여나 수당, 복지 수준이 일본보다 앞서 있더라고요. 기본 월급은 물론이고 야간 근무 수당 같은 것도 훨씬 풍부합니다. 예전엔 일본 쪽이 훨씬 나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죠. 일본의 삼고 상징이 한국한테 뒤처진다라 솔직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대기업 급여를 받는데요. 민간 부문은 격차가 훨씬 커서 놀랐어요. 특히 반도체 분야가 그렇죠. 한국 대기업 반도체 신입사원 연봉을 받는데 일본 대기업보다 무려 500만 엔이 높았습니다. 2배 차이가 더 나는 수준이에요. 이게 신입사원 첫해 기준이에요. 제가 입사하던 시절 일본 대기업 신입 연봉은 400만 엔 정도였는데 지금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신입부터 500만 엔이 넘고 성과급과 인센티브까지 받죠. 실제로 제 지인의 친구는 일본 대기업에서 15년간 일하다가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 옮겼는데 연봉이 거의 2배가 됐고 보너스만 해도 예전 연봉의 절반 수준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압살당하는 기분 옛날에 한국인들이 느꼈지만 이젠 일본인들이 한국에게서 느끼는 장면이죠. 세 번째는 물가 얘기인데요. 일본은 예전부터 물가가 비싸다는 이미지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은 좀 달라졌어요. 엔저 영향도 있고 외국인 관광객, 특히 한국인이 많이 오면서 일본 물가가 한국인들 눈에는 싸다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가게들도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 서민 입장에선 생활비가 올라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외국인들 눈에는 여전히 저렴한 나라로 보이죠. 외국인 수요가 가격을 올리고 그 부담은 일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 사원들도 이제는 회사에 식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추세인데 그런 복지가 잘 안 되어 있는 일반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다고 해요. 네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에 한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법인을 세워서 합법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인데 일본인들은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오히려 한국인끼리 경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부동산 업계분이 일본의 부를 한국인들이 가져간다는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인구와 국가 전망입니다. 일본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상이고 노동력 유입도 거의 없어요. 출산율도 높지 않아서 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부 한국 투자자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보고 일본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이 가장 먼저 소멸할 것이고 그때 되면 일본으로 도망칠 자리 하나는 만들어놔야 한다는 게 여러 이유 중 하나래요. 물론 어디까지나 경쟁이 작은 일본 부동산 시장이라 들어오는 것이고 나중에 그래도 혹시 모를 대비도 해둔다는 개념인데 과연 정말 한국이 먼저 소멸할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의 부를 한국인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 그건 업계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놓고 보니까요. 일본 대기업 직원들이 한국으로 옮기는 이유가 단순히 연봉이 높다는 이유 그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구조적으로 한국이 기회, 보상, 생활 여건에서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남편이 매수한 타워맨션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일본에서 타워맨션이라는 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기준 같은 거예요.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풍경, 보안이 철저한 로비, 편리한 관리 서비스 다들 부러워했고 저희도 그게 당연한 성공의 표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즘 신입으로 입사한 젊은 커플들을 보면 예전처럼 타워맨션을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같은 회사, 같은 직종인데도 집값과 소득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요. 10년 전만 해도 열심히 일하면 나도 저기에 살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꿈을 꾸는 신입 자체가 줄어들었더라고요. 남편이 후배들이랑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회사에서 아무리 잘 벌어도 타워맨션은 언감생심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우리가 오를 수 있었던 사회적 계단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한국 얘기를 하다 보면 30대 초반에 신축 아파트를 사거나 결혼 후 곧바로 분양을 받는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물론 한국도 집값이 싸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젊어서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사례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분양제도가 활발하고 자녀가 있으면 기회를 준다고 해요. 저렴하게 공급해주고 대신에 의무로 몇 년씩 살아야 한다는 주거 제한이 있죠. 주거 제한이란 엄청난 페널티가 있긴 하지만 수천만 엔을 벌 수 있으니 다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선 사다리가 있는 거죠. 게다가 한국은 급여의 인상폭이 크고 인센티브나 보너스 비중이 높아서 자산을 모을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특히 반도체나 IT 업종 종사자들의 경우 신입부터 높은 연봉을 받아서 3에서 5년 차에 결혼과 동시에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에선 거의 사라진 성취 경로가 한국엔 아직 살아있는 셈이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단순히 일본에서 사는 게 힘들다는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한국은 아직 성장 여력이 있고 세대 간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던 자리가 안전한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경력을 어디서 쓰는 게 더 현명한지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죠. 이런 차이가 결국 사람들의 이동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제게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회사 거래처인 한국바이어가 미팅이 끝난 뒤 도쿄 부동산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바이어는 이미 도쿄에 아파트를 3채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두 대출을 끼고 산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출을 끼고 3채나 샀다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일본인들은 대출을 극도로 꺼리는 편이라 집 한 채를 사는 것도 무척 조심스러운데 대출로 여러 채의 집을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지금 살고 있는 이 타워맨션도 처음에 대출을 일으켜야 할 때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불안해서 우리 부부는 며칠 동안 식욕도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한동안 불안해서 고통스러웠던 걸 생각하면 세 채를 대출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는 게 당연했죠. 저는 남편에게 당시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았느냐 말했지만 남편은 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본인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름의 계산이 있었다고 했어요. 일본의 금리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한국은 4에서 6%나 되니 그 금리 차이를 이용해 일본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한 주택은 임대를 두고 그 수익으로 대출이자를 갚고도 충분히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였죠. 오히려 거의 공짜로 집을 샀는데 수익까지 발생하니 안 하면 바보 아니냐고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들려준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한국 바이어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엑셀 파일을 보여주었는데 투자 수익률이 아주 상세하게 계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호 물건, 2호 물건, 3호 물건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에는 월세 수입과 관리비, 세금, 대출 상환액까지 모두 계산되어 실제 수익이 얼마인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나더냐고 물었더니 세 채를 합쳐 매달 50만 엔 정도의 순수익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50만 엔이면 저희 부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인데 그 돈이 매달 그냥 들어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후 남편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인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를 했는데 그중 20대 후반의 젊은 직원도 일본의 원룸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모은 적금과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계약금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일본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니 대출에서도 문제가 없었으며 시부야 근처의 원룸이었는데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니 수익이 꽤 쏠쏠하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한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회사에 오는 한국 바이어들, 거래처 직원들, 심지어 출장 온 한국 기업 사람들까지 모두 일본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도쿄의 집값이 올랐으니 일본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부동산 부자 아니냐며 부러워하더래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일본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바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있다고요. 도쿄에서 직장에 다닌 지 몇 년 된 한국인을 길거리에서 만난다면 99%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저도 궁금한 마음에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유튜브에 일본 부동산 투자라고 검색하니 영상이 수백 개나 쏟아져 나왔죠. 도쿄 아파트로 월 100만 원 벌기, 일본 부동산으로 파이어 달성, 대출 레버리지로 일본 건물주 되기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가득했습니다. 번역기로 댓글을 읽어보고는 더욱 놀랐어요. 저도 작년에 오사카에 원룸을 샀어요. 도쿄에 2채 보유 중입니다. 이번 달에 3호를 매입 예정이에요. 이런 저세상 이야기 같은 댓글들이 아주 흔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마치 주식을 사듯이 일본 부동산을 사고 있었습니다. 1호 물건을 사서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담보로 2호를 사고 또 2호를 담보로 3호를 사는 방식이었죠. 우리가 그저 위험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방식을 한국인들은 레버리지 투자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우리도 투자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죠. 저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해야 하냐며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더군요. 우리의 연봉은 10년째 거의 그대로이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줄어들 것이 뻔했죠. 지금 살고 있는 타워맨션 대출금도 아직 20년이나 남았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걸 구경만 할 수는 없지 않냐며 그들이 기회를 보는 곳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게다가 한국 국적을 가졌으면 일본 국적자보다 대출받기가 정말 어렵고 귀찮고 여간 성가신 게 아닌데 시간을 투자해서 무조건 사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분명히 우리가 알아보면 일본인이기에 더 유리한 점도 있을 거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희 부부는 부동산 투자 세미나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주쿠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였는데 놀랍게도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었고 심지어 한국어 통역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그곳에서 듣게 된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한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사례 발표를 했는데 2019년에 도쿄에 첫 아파트를 산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무려 7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총 자산 가치는 5억 엔이 넘지만 실제 투자한 자기 돈은 5천만 엔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대출이었죠. 그는 일본 부동산의 특징인 낮은 금리, 안정적인 임대 수요, 외국인 대출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슬라이드에 적힌 대출은 나쁜 것이 아니라 도구다라는 문구가 지금도 뇌리에 선명합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남편과 저는 카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보수적이었다는 점, 20대도 투자를 하는데 40대가 되도록 월급만 모았다는 자책 섞인 대화 끝에 마침내 저희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한국인들의 투자 방식을 배워
우리도 시작해보기로 한 것이죠. 물론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 상황에 맞게 작은 원룸부터 대출을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지역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보니 요즘 저희 같은 일본인 고객이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이 투자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강렬하게 자극을 받아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던 거죠. 물건을 보러 다니면서 느낀 점은 좋은 물건들은 이미 한국인들이 많이 선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역세권이나 대학가 근처처럼 임대 수요가 확실한 곳들은 발빠른 한국 투자자들의 차지였죠. 한 중개인은 한국 분들은 정말 빨라요. 좋은 물건이 나오면 당일에 바로 계약하러 오시는데 일본 분들은 며칠 고민하다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국인들 진짜 화끈하다니까요. 침대에서도 그럴까 몰라. 좀 중개인이 푼수 같긴 했지만 한국인들 스타일을 그대로 잘 알고 있어서 이 부동산에서 중개받기로 했어요. 결국 저희는 첫 투자 물건을 계약했습니다. 나카노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는 2,500만 엔짜리 원룸이었죠. 저희 돈 1,000만 엔을 넣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세는 9만 엔으로 대출이자와 이것저것 관리비와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도 매달 3만 엔 정도가 남을 예정이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거주 목적이 아닌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는 생애 첫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한국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길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평생 월급만 받으며 미래를 걱정했을 테니까요.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한국 사람들이 성공해야 해. 그들이 계속 일본 부동산을 사줘야 우리 투자도 성공하는 거니까.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희 부부는 이제 한국인들의 일본 투자 소식을 더 자주 챙겨봅니다. 한국 경제가 좋아야 더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투자할 테고 그래야 우리 투자 물건의 가치도 오를 테니 한국 경제에도 관심이 많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얼마 전에는 두 번째 물건도 보고 왔습니다. 이번엔 신주쿠 근처의 소형 아파트였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패턴을 분석해서 비슷한 조건의 물건을 찾았죠. 저희도 이제 엑셀 파일로 1호, 2호 물건의 수익률과 공실률, 예상 매각 차이까지 관리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방식을 그대로 배운 셈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희 부부의 가장 큰 바람은 한국인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계속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출을 끼고 사들인 부동산들의 가치가 오르고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되었어요. 왜냐고요? 저희도 이제 그 배에 함께 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패하면 일본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것이고 저희의 투자도 위험해지겠죠. 반대로 그들이 성공하면 더 많은 한국 자본이 들어와 저희 부동산의 가치도 함께 오를 겁니다. 일본인인 저희가 한국인들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보여준 길을 저희가 따라가고 있고 이제는 같은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된 셈이니까요. 어제 남편과 10년 후에는 우리도 10채 정도 가지고 있을까? 월세 수입만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살 수 있을까 하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월급만 받아서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자유라는 희망이 투자를 통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준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본에서 기회를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매일 한국의 부동산 투자 유튜브를 봅니다. 파파고로 번역해가면서 그들의 노하우와 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 방법을 배우고 있죠. 저희 부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국인들처럼 아니 그들의 70%만이라도 따라가서 10년 후에는 월급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디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일본에 투자해주기를 그리고 꼭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곧 저희의 성공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받고 실제 일부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불러주는 일본 대기업의 파워커플이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별로 의미 있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한국의 20대가 우리보다 더 많은 자산을 굴리고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켜온 안정은 사실 정체였고 우리가 두려워한 도전을 한국인들은 기회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국부가 한국으로 흐른다고들 하는데 어쩌면 그들이 가져가는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도전 정신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한국 투자 유튜브를 보면서 배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